객체 지향 관련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저한테 C++를 들었으면 봤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객체 지향 패러다임이 실제로는 되게 오래전에 나온 건데, 객체 지향이 지배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나오기 전에는 객체 지향 개념이 학문적으로는 있었고 객체 지향 시험은 언어가 있었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C, 포트란 뭐 이런 절차적 언어, 함수 위주의 프로그래밍 하는 언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필요한 응용들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PC가 윈도우 기반으로 바뀌면서 윈도우 응용들, 즉 GUI 응용들을 만들어야 됐고, 그 GUI 응용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C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반면에 C++로 객체 지향으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가지고 GUI 프로그램 하니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윈도우 응용을 많이 개발하진 않죠. 주로 웹 응용, 모바일 응용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더 많이 개발해요. 그런데 그 웹 응용이나 그 모바일 응용에서도 여전히 객체 지향 방식으로 주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객체 지향 방식이 어떤 거를 개발하든지 간에 주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이 필요하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객체로 모델링하면 효과적일지 그걸 고민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필요한 객체들을 찾고, 그 객체들을 클래스로 정의한 다음에 필요할 때 객체들을 필요한 만큼 생성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어떤 하나의 단위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객체 지향 용어로 얘기하면은 캡슐화 했다고 그래요. 캡슐화. 데이터와 그 데이터 처리한 절차를 하나의 틀로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캡슐화는 조금 더 우리의 사고, 원래는 프로그래밍을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 생각을 그대로 프로그램 표현하기 어렵고,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하지?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더 잘 될까? 뭐 이런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됐어요.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그냥 내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 더 컴퓨터가 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 머릿속에 가진 생각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객체 지향이라고 이제 주장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물들을 봤을 때 이 사물에 대해서 내 머릿속으로 어떻게 인식하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모니터를 보면 이거 LG 거네, 메린치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모니터는 내가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다 알죠. 껐다 킬 수 있고 컴퓨터랑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내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언어로 더 잘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객체 지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들을 그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나타내지는 않죠.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단순화시킨다든지 전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생각들은 내 머릿속으로 나올 테니까 그 생각들을 이 사물은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그거 갖고 뭘 해야 되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상태와 그 상태를 조작하는 메소드를, 함수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객체지향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세계 사물을 있는 그대로 소프트웨어로 표현해야 되면은 객체지향으로 표현하면 되게 효과적으로 내 생각을 뭔가 바꾸지 않고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객체지향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양한 종류의 객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많은 종류의 객체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객체들은 홀로 동작하지 않고 또 다른 객체의 도움, 또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동작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모델링하는 거가 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되게 중요한 핵심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 객체들 간의 관계는 크게는 사용관계, 포함관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뭐 군인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총을 쓴다. 그럼 군인 객체랑 총 객체는 사용 객체가 되는 거예요. 군인은 총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사용 관계고, 포함 관계는 전체 부분 개념을 나타낼 때 이제 많이 쓰죠. PC를 모델링하면은 PC 본체 내에는 CPU가 들어가게 되겠고, 메모리가 들어가고,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PC 본체라는 거 모델링하면은 이 PC 본체는 CPU, 뭐 메모리, 그래픽 카드, 뭐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것들을 포함 관계로 유지하겠죠. 멤버 변수로. 그건 포함 관계예요. 또 학생, 지도교수, 교수 이런 모델을 하는데 교수의 지도학생들을 목록을 유지할 수가 있죠. 교수가. 그러면 그건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죠. 교수의 일부분이 학생은 아니니까. 저는 별개의 객체죠. 근데 포함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응용에서 이 객체와 이 객체를 어떤 관계인가, 서로 전혀 무관한 건지 아니면 사용 관계인지 포함 관계인지, 포함 관계면 일대 단지, 다대 단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되겠고, 좀 더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게끔 모델링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객체지향에서. 그래서 객체들 간의 관계는 그리고 동적 관계입니다. 동적 관계라는 거는 어떤 객체와 객체의 관계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군인 예제를 들면은 군인이 총을 들고 전투하다가 총알을 다 써서 버리고 칼을 들고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맨주먹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내가 관계를 맺었던 게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게임을 만들어도 게임에서 얘가 사용하는 어떤 비행기나 자동차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관계라고 합니다. 객체와 객체 간 관계는 동적 관계예요. 그러면 이런 객체들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클래스예요.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건 내가 이런 종류의 객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객체는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 상태, 아까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문이 있다. 그 문은, 저 문은 유리문이고 열려 있죠 지금. 그런 게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는 뭘로 표현하게 되냐면 데이터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유리의 재질, 그러니까 문의 재질은 뭐 열감을 나타내서 유리, 철, 나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크기는 뭐 xy 뭐 폭으로 나타낼 수 있고, 색깔을 우리가 유지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상태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잠겨있는지도 뭐 열관 같은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상태는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겠고 행위는 함수로 그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열려있다를 닫혀있다로 바꾼다든지 닫혀있다를 잠근 상태로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는 행위와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멤버 변수 메소드로 멤버 변수가 바로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거고 메소드가 뭐 다른 말로 멤버 함수라고도 하는데 멤버 함수라는 용어는 많이 안 쓰이고 메소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메소드이고 이 메소드는 반드시 뭘 이용해야 돼요? 객체의 상태를 이용해야 돼요. 만약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객체 상태를 전혀 쓰지 않아. 그럼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체 메소드라는 건 객체의 상태를 뭔가 이용해야 돼요. 근데 객체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객체 상태는 물론 안 변할 수도 있겠지만 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1학년이 있다 2학년, 3학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학생이면. 그러면 학생이 몇 학년에 따라서 뭔가 했을 때 그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수 있고 해야 되는 걸 수 있고 달라지는 거죠. 그게 객체장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사용해야 되겠고 객체의 상태를 사용하는데 상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호출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늘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호출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게 필요하면은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하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객체지향의 이점이니까. 객체지향은 객체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다른 클래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군인 클래스를 모델링하면 군인 클래스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 돼. 그럼 무기를 거기다가 모델링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솔저라는 클래스하고 웨폰이라는 클래스가 뭔가 관계를 그러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와 또 다른 클래스 간에도 관계를 맺게 되는데 보통의 클래스 간 관계는 코드에서 고정이 돼 버려요. 관계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돼? 코드로 수정해야 돼. 근데 객체 간 관계는 코드가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동적으로 총을 들다가 칼을 들다가 도끼를 들고 바뀔 수는 있는 거예요. 코드가 수정되는 게 아니라 코드의 흐름상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동적 관계라 그런 거고 클래스 간 관계는 클래스는 정의하면 딱 고정되는 거죠.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얘 갖고 객체 하나도 생성 안 해. 그럼 얘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빈 주석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클래스를 정의했다 그러면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뭔가 써야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제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고 가장 객체지향에서 이 클래스 이렇게 기존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게 상속관계예요. 상속관계를 쓰게 되면은 얘와 얘를 원래 독립적으로 구현하면 고양이와 강아지를 독립적으로 구현하면은 똑같은 기능을 넣어두래도 각각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 넣어주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코드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강아지도 뭘 해야 되는데 고양이구나.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똑같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뭔가 같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해야 되면은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는 거예요. 똑같은 코드로. 그러면 똑같은 코드를 여기다 넣는데 나중에 수정해야 되면 얘도 수정해야 되고 얘도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까먹었어. 얘만 수정해. 그럼 또 이상하게 동작하겠죠.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이 둘이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얘네들이 논리적으로도 어떻게 그룹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강아지 고양이인데 애완동물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럼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걸로 얘네들 묶어주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여기다가 구현하면 돼요. 그러면 코드 중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속의 이제 제 이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점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모델링하게 되면은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면은 새로운 타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쓸 때 정수의 타입이 뭐예요? 인트죠. 그러면 고양이를 처리할 때는 캣이라고 하는 타입을 갖고 쓰는 거예요. 강아지를 처리할 때는 뭐 dog이라고 하는 클래스 갖고 쓰는데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가 또 하나 있어? 펫이라고 하는 타입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이 펫이라는 타입에는 뭘 유지할 수가 있어?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범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타입에 한 종류의 객체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유지할 수 있고요. 여러 종류를 유지할 수 있으면 되게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도 뭐 복잡한 천천히 설명드리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 자바는 한 가지 더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또 이렇게 양쪽에서 할 수 있어요. 얘는 비행기고 요건 나비인데 비행기의 나비는 뭔가 연결해가지고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보니까 얘도 날아다니고 얘도 날아다녀. 얘도 fly 메소드 갖고 있고 얘도 fly 메소드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fly라는 메소드의 코드는 전혀 공유할 게 없는 거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메커니즘하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메커니즘은 공유할 건 없는 거예요. 공유는 안 하지만 둘 다 뭘 해?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행위를 하는 애들을 묶어가지고 같이 쓰고 싶다. 플라이 하는 애들을 다 내가 요 리모컨 하나 갖고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런 애로 묶어주는 거예요. 얘는 코드 공유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얘네들을 아우르는 타입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상속은 코드 중복을 제거하고 요 아우르는 타입 얻어내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지만 얘는 코드 중복을 제거하는 목적은 전혀 없어요. 단지 뭐만 목적이에요? 요 리모컨, 공통 리모컨만 얻어내는. 공통 리모컨만 얻어내도 여러 가지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단일 상속만 제공하지만 부모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를 부모를 가질 수가 없지만 이 플라이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플라이어블, 스위머블, 뭐 여러 개를 내가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요. 그걸 동시에 구현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클래스와 클래스들 관계도 우리가 정의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class A extends B, C, C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 A 클래스는 B를 상속하고 있고 C 타입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A와 B, A와 C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클래스간 관계가 되겠고 얘네들은 이제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간 관계는 정적 관계이고 객체 간 관계는 동적 관계입니다. 그렇고요. 그럼 이제 객체 제한 코드와 기존 구조화 코드를 그냥 코드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은 예전 C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같이 엮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포인트가 있고 좌표 정보가 있고 얘를 처리할 함수를 만들면은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그 처리할 데이터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면 그 함수가 처리할 데이터를 항상 인자로 전달해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의 중심은 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함수예요. C에서는 중심은 함수에 있습니다.
함수에 필요한 데이터를 줘서 뭔가 조작하는 거예요. 근데 객체지향이 되면은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틀에다가 정리하게 되겠고, 사용할 때 보면은 이 함수에 P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P를 중심으로 부르고 있어요. P를 10으로 바꿔라. P를 5x5로 옮겨라. 뭐 X축으로 5개, Y축으로 5개 옮겨라. 이런 거예요. P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객체지향에서는 객체가 중심이 되는 거고, 기존의 구조화 프로그램에서는 객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중심이 되겠고, 늘 함수에 뭘 전달해야 돼? 처리할 데이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그 객체를 중심으로 이 객체를 조작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중심이 바뀌는 거고, 그럼 똑같은 걸 보면은 인자수가 늘 빠져요. 기존에 C에서 만든 걸 그대로 객체지향을 옮겨가면은 인자가 하나 줄죠. 왜? 데이터를 안 보내니까.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를 처하기 때문에 원래는 복잡한 문법이 여기 들어가죠. 이것부터가 좀 솔직히 짜증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들은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Y는 정수 2개니까 별로 안 무겁지만 구조체들이 되게 정보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정보를 또 여기서 수정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주소로 보내야 되고, 수정 안 해도 뭐 값을 보내려면 너무 무겁고 막 복잡한 문법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냥 P점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조작하는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저런 개념이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 위주고, 이 데이터 위주라는 말 다른 점은 객체 위주인 거예요. 객체 위주. 그래서 번거로운 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다라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객체지향입니다. 자, 그러면 객체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자바 소스 파일의 구조를 좀 한번 이제 설명 드려볼게요. C++에서는 헤더 파일이 있고 소스 파일이 있었어요. 파이썬은 그냥 파이썬 파일만 있죠. 자바도 자바 파일만 있어요. 뭐 헤더 파일이 별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바 파일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처음에 패키지 문이 올 수 있어요. 패키지 문이. 패키지가 뭐냐? 그건 좀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패키지 문이 올 수 있는데 오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임포트 문들이 옵니다. 저 임포트 문은 C++는 뭐랑 똑같은 걸까? 외부 라이브러리 써야 돼. 그럼 C와 C++에서는 뭐 해야 돼? printf 쓰려고 그래야 돼. 그러면 sharp include stdio를 해야 되죠. cout을 써야 돼. C++에서 iostream을 include 해야 되겠죠. 컴파일러한테 내가 쓰는 라이브러리를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는지 요 코드를 해석할 때 사용할 그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자바는 뭘 쓰냐면은 임포트 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임포트 문을 보면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세미콜론이 붙어 있죠. 샵 인클루드에는 세미콜론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샵 인클루드는 일반 프로그램 문장이 아니에요. 전처리기 문장이나 별도 문장인 거고, 얘네는 그런 전처리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다 일반 프로그래밍 문장이에요. 프로그램 문장은 C나 C++나 뭘로 끝나?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파이썬은 그렇지 않지만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있고요. 패키지 문 다음에 임포트 문을 쭉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 정의할 수 있는 거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 딱 세 종류예요.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한 파일에 여러 개 클래스, 여러 개 인터페이스, 여러 개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약사항. 퍼블릭으로 수식할 수가 있거든요. 퍼블릭으로. 근데 퍼블릭으로 수식하는 애는
딱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퍼블릭으로. 그리고 이 퍼블릭으로 수식한 애 이름, 여기 인터페이스가 됐든 열거형이 됐든 클래스가 됐든 얘 이름하고 뭐가 같아야 돼? 파일 이름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정확하게. 파일 이름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래스가 없으면 거기 뭐 어떤 클래스가 정의됐든 상관없어. 파일 이름은. 근데 퍼블릭한 애가 있으면 그 퍼블릭한 애는 애의 그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 파일과 같아야 돼. 근데 이클립스 같은 걸 쓰면은 그냥 내가 A 클래스 만들겠다. 그럼 A.자바로 자바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문법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가 신경 써야 될 건 없어요. 개발 통합 환경 하면은 제가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해주는데,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한 파일에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해요. 그럼 그 클래스의 이름과 파일 이름을 각각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여러 개 한다. 할 수 있는데, 그 퍼블릭 클래스 이름이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언어의 문법을 이제 익히는 건데, 저거는 익히는 거잖아요. 문법이 이거예요. 파일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지만 퍼블릭한 애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고, 퍼블릭한 애가 있으면 그것의 이름은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된다. 이게 문법이에요. 그럼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궁금해야 되는 게 왜 그딴 문법을 쓸까? 왜 그게 필요할까? 퍼블릭한 애를 여러 개 정의하면 왜 문제가 될까? 왜 그런 형태로 했을까? 그게 궁금해야 돼요. 그게 지적 호기심인데, 지적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외워서는 금방 까먹어. 근데 내가 이유를 알면 오래오래 기억을 하죠. 근데 얘랑 관련되어 있어요. 뒤에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임포트를 해요. 임포트를 하는데 얘를 임포트 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클래스들을 묶어서 패키지라는 걸 관리를 해줘요. 패키지로. 그런데 다른 패키지에 있는 내가 클래스를 쓰려고 그러면 그 클래스의 접근 권한이 뭐가 돼야 되냐면 퍼블릭이 돼야 돼요. 퍼블릭. 다른 패키지에 있는 뭐만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어요? 퍼블릭한 애들만 쓸 수 있어요. 근데 퍼블릭한 애들을 써야 되는데 내가 임포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java.time.localDate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바 컴파일러가 어디로 갈까? 얘를 가지러 가야 되겠죠. 그래, 참조해서 그래야 번역할 테니까. 그러니까 자바 time이라는 디렉토리를 가서 요 클래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겠어요? 퍼블릭 클래스겠지. 그리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local date라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임포트를 해야 되고 그 임포트한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접근 권한을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파일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파일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이 일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폴더 이름이에요. 이게 파일 이름인데 파일 이름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 이름이 달라.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파일 이름 오고 점 또 클래스 이름이 와야 돼. 근데 여기는 그게 필요 없죠. 그냥 클래스 파일 이름만 오면 돼. 왜냐면 파일 이름이 뭐랑 같아? 클래스 이름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임포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퍼블릭 한 애만 임포트 할 수 있고 그 퍼블릭한 애들을 쉽게 찾으려 그러면은 파일 이름과 뭘 일치시켜 놓으면 편해. 클래스 이름을 일치시키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은 그리고 이제 클래스 앞에 수식하는 게 이제 퍼블릭인데 우리가 퍼블릭 있고 프라이빗 있고 뭐 이런 있잖아요. C++는. 그런데
이렇게 밖에 정의되는 클래스를 저는 독립 클래스라고 그래요. 독립 클래스 말고 요 안에다가 또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내부라고 하는데 그 내부 애들 빼고 이런 애들은 수식할 수 있는 게 퍼블릭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하고 연결돼요? 패키지하고 외부로 공개할 건가, 다른 애들이 쓸 수 있도록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따라서 다른 애들이 써야 되는, 내 거를 임포트해서 써야 되면 퍼블릭을 하고 임포트할 필요가 없으면 퍼블릭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퍼블릭은 그 임포트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것만 알아두시고, 우리가 뭐 라이브러리 만들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보통은 퍼블릭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는데 굳이 우리는 퍼블릭 클래스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근데 퍼블릭 클래스를 만들면은 저 클래스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저렇게 소스 자바 파일들이 있으면 자바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자바 파일을 실행하고 싶으면 그 자바 파일에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고 퍼블릭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고, 퍼블릭 클래스 없어도 되나? 하여튼 메인 함수가 있어야 돼요. 메인 함수. 메인 함수가 있는 자바 파일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 파일들이 있으면 그 하나의 자바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파일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든 게 하나만 있을 거고 내가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만들면 걔네들 다 번역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내가 만든 바이트 코드들도 있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내가 가져왔으니까 라이브러리에 필요한 바이트 코드도 있겠죠. 그럼 그거를 다 JVM이 모아요. 근데 모아서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0개의 자바 바이트 코드가 필요하다. 그럼 한꺼번에 10개를 다 올리지 않아요. 하나씩 올려요.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이 되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개의 바이트 코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 10개의 바이트 코드를 다 메모리에 갖고 와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씩 갖고 옵니다. 필요할 때 그 순간에 갖고 오는데, 갖고 와서 실행하는데 이 JVM은 이 모든 애들을 얘까지 갖고 와서 최적화해서 실행해 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최적화한다고 해도 실행 측면에서는 그 C나 C++에서는 월등히 속도는 느립니다. 그리고 그런 실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JIT 등 다양한 실행 속도 향상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바가 버전업 될 때마다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은 JVM의 성능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ahead of time 컴파일러까지도 나왔었어요. 저거는 거의 이제 EX 파일 만들어 쓰겠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거죠. JVM이 맡기는 게 아니라 미리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빨라지긴 하겠지. 근데 우리가 원했던 그런 이식성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못하는 거죠. EX 파일 만들어놨으면 딴 데 가서는 걔는 못 쓰는 거잖아. 클래스 파일 형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행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언어들 들어봤어요 혹시? 스칼라, 그루비, 코튼, 크로저. 얘가 웹에서 좀 많이 쓰이는 언어들인데,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만들긴 한 건데, 얘네들을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 JVM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스칼라로 된 코드를 여기서 제공한 컴파일러 번역하면 바이트 코드가 나오는데, 그 바이트 코드는 뭐가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바 JVM이 있어야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방법도 이제 자바 이후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제가 설명은 자세히 안 했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는 기술들이
완전 뭐, 오, 저런 아이디어가 있어?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자바의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볼까 하고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얘네들이 잘 구현해서 쓰는 거예요. just in time. 그러니까 just in time이라는 건 한 번 번역한 거를 또 번역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함수를 실행해서 실행했으면 번역했겠죠.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요 함수를 또 한 번 실행해야 되네? 그럼 다시 번역해?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번역한 거는 갖고 있다가, 그 함수가 또 호출되면은 번역해놨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최적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